자, 이번에는 침투와 재분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침투 동안에 또는 침투 후에 물은 단면을 통해서 다시 분배가 됩니다. 배수가 되는 거죠. 식물에 대한 흡수나 증발이 없다고 가정하면 침투와 연속적인 재분배는 포화가 안 된 토양 수분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공강우기는 전체 유역에서 실제 강우와 유출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침투율은 자연 상태에 비해서 좀 과소평가되는 경향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번입니다. 1번 곡선은요, 침투가 빠르고요, 강우가 표토에 물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물을 공급해주면 이런 형태의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토양 깊이에 따라서 우리 워터 테이블, 수위가 이제 변하는 형태들이 나타나는데요. 2번 곡선입니다. 2번은 표토는 포화 상태에 거의 접근하지만 물이 토양 깊숙이 침투되면 이제 포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3번은 비가 멈추고 물이 투수됨에 따라서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 하로 또는 그 이상이 되면 중력 또는 모세관 포텐셜이 물을 깊게 유도하며 공급을 위하여 표토와 경쟁하고요. 토양수의 재분포는 평형이 오기 전에 강수와 증발산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 4번 형태의 이제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원래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거는 이 형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산림과 침투하고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일반 토양하고 산림 토양에서의 차이 뭐가 있나? 이제 침투능의 감소 현상이 방목지 같은 데나 다져진 토양 그리고 경작지에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산림 토양에서는 대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은 강우 에너지를 흡수하고 깨끗한 물만을 광물 토양층에 통과시키기 때문에 산림 토양의 초기 침투능은 대부분 강우 강도보다 큽니다. 초기에 오히려 낙엽이 덮여 있고 이래서 물이 빠르게 흡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훨씬 초기 침투능은 대부분 강우 강도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상이 경작이나 방목, 되풀이되는 산불이라든가 벌채 그리고 임도건설 등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침투는 감소가 되고요. 지표수가 발생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럼 침투를 손상하는 것은 벌목 때문이 아니고요. 벌채를 수행할 때나 이후에 오는 과도한 다박 같은 이런 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대형 동물의 밀도가 너무 높거나 뭐 휴양, 사냥, 낚시 그리고 기계 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이 침투 문제를 야기시킬 수는 있습니다. 산림에서. 근데 이러한 문제는 항시 빠른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어떤 시기와 장소에서는 회복이 느리기도 하지만 산림이나 원생지에서 침투능의 계속된 저하는 오랫동안 사용했거나 아니면 여러 형태의 남용이 복합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임도가 이제 그런 형태들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임도 주변에서는 다시 빠르게 복구가 되죠. 사면 피복이라든가 다른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오랫동안 침투가 저하되는 경우, 침투능이 계속 저하되는 것들은 반드시 여러 형태의 남용이 복합되어서 여러 현상들이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이제 지하수 얘기입니다. 지하수 수문학, 우리 수문학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여러분들하고 얘기 잠깐 하기도 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넓은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하수가 가용수자원의 주요 원천이고요. 특히 산림에서는 특별히 지하수위가 지표 근처에 있을 때 이 지하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아래 이제 베드락, 기반암이 있고요. 기반암과 불투수층 사이에 대수층이, 피압 대수층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피압 대수층까지 우물을 뚫으면 압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요. 이제 우물의 높이가. 이 대수층의 높이보다 높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라인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피압 대수층 수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투수층 위에 있는 게 비피압 대수층이 될 거고요.
이 비피압 대수층에까지 이제 우물이 들어오면 거의 이 라인이 같은 높이가 돼요. 그러니까 피압 대수층의 수위랑 거의 같은 높이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하 수위에 대한 이제 지하 수위 높이가 이제 있고요. 이 지하 수위가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는 이런 이제 하천도 있고요. 지하 수위로 물을 공급해주는 하천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불투수층이 다른 곳에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지표면 부근에도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지표면 부근에 또 다른 대수층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면 지하수는 대수층이라 불리는 투수성 지층에 생기게 됩니다. 포화대가 불투수층 밑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화대의 표면은 지하수위가 됩니다. 이 지하수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하수위가 되고요. 비피압 대수층을 관통하는 우물에서 수위는 지하수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피압 대수층. 포화대의 표면은 기압 상태에 있게 되고요. 지하수위는 경사는 유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요. 특히 평원지대나 해안 평야지대에서는 유수의 방향은 주입과 분출을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지에 일정 거리 간격으로 이게 우물을 뚫고요. 그 지하수위를 측정하면 지하수위가 유입, 주입, 분출을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바닷가 같은 경우도 뭐 해안 평야지대 같은 경우 해수면이 높아지면 지하수위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니까 역류하겠죠. 그다음에 해수면이 낮아지면 다시 정수위로 바뀌고 이런 형태들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위가 하천 또는 수원지에 나타나며 지하수에 의해서 보충되는 하천을 우리가 침출 하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류 지역에 존재하는 하천들이에요. 다음에 반대로 지하수로 물을 내보내는 하천, 지하수로 이제 물을 공급해주는 하천을 우리가 이제 침입 하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산지 하천들이 비슷한 형태들이 될 거예요. 소하천 같은 경우들이. 그 다음에 이제 상층 대수층이 있습니다. 상층 대수층 아까 위에 얘기했던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투수층이 이 아래 존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층부에도 산지사면에도 이제 불투수층이 존재를 일부 하게 되고요. 이 불투수층 위에 그러니까 즉 비피압 대수층의 일종이긴 한데요. 점토층과 같은 비교적 불투수성 지역에서 물이 투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수층들이 생기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상층 대수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피압 대수층은 잡은 대수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비교적 불투과성인 지층에 이렇게 갇혀서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산림과 지하수의 관계. 산림 토양은 좋은 침투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지는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해주는 주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항상 물을 공급해주는 지하수위가 얕은 해안 평원과 같은 지역에서는 산림이 증발산에 의해서 수위를 보다 낮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연중 대부분을 비교적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켜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벌채 시에는 오히려 수위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게 되죠. 높은 지하수위는 일반적으로 수목 생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하수위가 배수로망을 따라서 내려간 후에 뭐 이런 수목 생장이 향상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죠. 배수는 또한 이제 우기 동안 성능이 좋은 차량 및 장비 접근을 쉽게 하므로 벌채 기간 동안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지금 포레스트 하이드롤로지를 쓰신 분께서 써놓은 얘기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배수가 잘 되면 우리가 차량이라든가 장비 접근이 쉬우니까 쉽게 함으로 벌채 기간 동안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2개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2개인데요. 이 지금 과제 7-1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주 전쯤 여러분들 수업했던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그러니까 산림기상학 내용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리기 전에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교환을 참고를 하시면은 푸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2m 깊이 밭에서 채취한
25cm, 25 세제곱센티미터의 샘플의 무게가 35g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오븐에 넣고 건조를 했어요. 건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어쨌든 건조를 했더니 무게가 31g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0.5cm의 물이 밭에 추가되었다 그러면 부피에 의한 새로운 물의 함량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에서 그 공식들이나 이런 이론들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푸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지하수 위에 토양 3점이 있다고 가정할 때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위치 1, 2, 3에서 텐시오미터로 마이너스 P 수분 장력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지점에서 측정을 했고요. 각각 P1은 마이너스 200, P2는 마이너스 35, P3는 마이너스 135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위치에서의 수도 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P1에서 P2, P1에서 P3, P3에서 P2 사이의 동수 구배를 구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지 않은 값은 L 값을 안 드렸죠. L 값은 200 할까요? 그냥? 네, 200으로 하겠습니다. L 값은 200cm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제가 교환에 L값을 안 넣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L값을 꼭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L은 제가 넣어드리는 L값은 200. 글씨 정말 못쓰네. 자, 200cm입니다. 얘를 넣어서 꼭 계산을 하시고요. 과제는 네, 다음 시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27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꼭 풀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중수 관련된 내용들은 마무리를 이번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